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는 김영우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 두 분 모시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혁신위를 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 대표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는 혁신위한테 급발진하지 마라,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좀 수위를 좀 조절한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정당의 개혁, 이 혁신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조금 사실 시작이 쉽진 않았어요. 원래 혁신위가 발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쇄신하자, 혁신하자라는 차원에서 혁신위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 후보한테 전권을 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은 혁신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거든요. 네.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전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요구를 해도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불출마 또는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 이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 첫 단추는 김기현 당대표가 푸셔야 된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왜냐? 전권을 혁신위원회에 줬다는 말씀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줬기 때문에 실현이 될 것으로 본다는 그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선 첫째 타당이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이 잘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도 함께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혁신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기득권 타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고 갈등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리더십, 통합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가장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갈등으로 끝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강서구청장 좀 대패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참패 이후에 지금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시간이 맞습니다. 바람이 있죠. 그러나 이 바람은 결과적으로 순풍이 될 가능성보다는 역풍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란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되게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혁신이 좀 제대로 순풍이 불어서 잘 되고 민주당의 혁신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상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박수현 전 수석은 순풍보다는 역풍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하셨는데 반론하시겠습니까? 반론할 게 없죠. 우리 의원님은 늘 정치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품격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제가 이제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개혁 경쟁을 엄청나게 세게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양 정당이 솔직히 정체 상태예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의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또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간단하게 물러서거나 뭐 대충 하다가 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까? 마치 그 이제 대통령도 굉장한 개혁을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엄청나게 개혁을 해가지고 총선에 이겨주기를 바라는 저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 못할 거요.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의 개혁은 대통령실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혁신에 대한 절박함은 저는 용산 대통령에도 있고 우리 당으로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금 추상적인 혁신안만 계속 그 주장을 했어요. 뭐 중진 의원님들,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험지 출마하세요, 아니면은 불출마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네. 결국 누군가는 첫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깃발을 들어야 이제 이게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됐어요. 이제 총선 기획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뭐 컷오프라든지 이런 기준이 막 만들어지면은 다급해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의원들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이게 민심을 등에 업은 혁신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뭐 대통령이 혁신을 바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심에 기반한 그런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선은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여당도 내전이고 야당도 내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원욱 의원의 이재명 대표 안동 출마 권유에 대해서는 이건 좀 다른 사안이라고 좀 보십니까? 여당의 아닙니다. 상황과? 근본적으로 같이 맞물려 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혁신의 바람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그 성공의 결과를 떠나서 민주당도 당연히 혁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혁신의 압박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병들 보고 돌격 앞으로를 외칠 수 있겠냐, 장수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또 그만큼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공감을 가장 큰 받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공감의 크기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가장 큰 희생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혁신의 바람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카드죠. 그렇게 이재명 대표도 계속 이제 요구를 받고 압박을 받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똑같이 예를 들어 중진 몇 사람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의 혁신의 바람을 누를 만한 감동의 크기가 될까요? 국민의힘이 혁신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요구를 자의가 아니고 타의 뭐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받게 돼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희생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의 크기를 가져야만 혁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해찬 전 당대표를 공천을 쉽게 얘기하면 날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감동. 그래서 그 결과 총선을 승리했는데 아마 이제는 이제 민주당에게 그런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압박의 시간이 이제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희생 경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이든 타이든 이 지목된 의원들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 분이 이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장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뭐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낙선을 하면 그 집안은 초상집이 아니라 초상집보다 더합니다. 울고 불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네, 권력자가 뭐라 해도 할 말 다 하겠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발언? 제가 보는 장제원 의원은 이제 싸우다가 부러질지언정 이렇게 뭐 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소통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 정도면은 아마 부산에서 출마를 하든가 불출마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지 뭐 서울이나 다른 데 와가지고 출마할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성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사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그러니까 용산의 뜻을 당에 많이 전달해 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의 개혁을 위해서도 장제원 의원이 모종의 깃발을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당은 개혁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여당 아닙니까? 네. 여당인 상황에서 또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것을 바꿔야 되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년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한다고 야권에서는 이렇게 들고 나올 텐데 이런 때 여당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개혁이나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필수입니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빨리 횃불을 깃발을 드는 그 선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혀온 장제원 의원이 권력자를 향해서 할 말 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의 지금 그 정말 16년을 어렵게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지역구를 열심히 닦아왔던 그런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저런 말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정치인에게는 자기가 들인 노력만큼 꼭 그 결실로 이어지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저도 장제원 의원을 뭐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응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시간은 짧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아주 주목받는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득을 봤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국민들이 평균 시각은 그만큼 혜택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그게 상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상징성을 내려놓는 희생, 그것이 혁신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이 받는 그런 압박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언젠가 결단할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버스 92대입니까? 그를 통해서 지지세를 모았거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은 아마 최종적인 결단을 앞두고 마지막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한번 세워보는 결기를 세우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 정도 되는 그런 상징성이 가장 큰 그러한 분들이 희생 없이는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리 큰 많은 혁신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힘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2016년 민주당의 혁신 비대위가 보여준 그런 측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그런 의원들,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처음부터 도와가지고 결국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거는 인정을 다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은 지지율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는 우리 당에서 깊이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은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시간, 소통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어떤 그 제대로 된 조언을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더 통합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좀 더 갔더라면은 지금보다는 저는 대통령 지지율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책임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하고의 소통 기회가 많았던 가까운 분들이 더 잘했으면 좋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억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또 민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네.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국민의힘이 패배의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그 원인 아니겠어요? 그 혁신을 하려고 하면 그럼 대통령께서 내 책임입니다 하고 자기가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되는데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던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 측근들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어야 될 대통령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지는 것, 그 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억울할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숙명은 그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강하게 요구받을 때가 있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제때 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정치를 향해서 더 큰 정치형으로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막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를 향해서도 할 말 다 하겠다라고 이제 장 의원이 좋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의원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김태우 후보 강서구청장 후보가 됐는데 그렇게 그 김태우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외 선수다 보니까 방송에서 사면 복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의 차원에서 네.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후보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힘 있는 정치인들이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는지 왜 지금 하느냐? 예. 아쉬운 점이 있다. 예, 그거를 실천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개혁하자, 혁신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께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문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효한 위원장도 당 중진들을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먼저 오늘 인효한 위원장이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네, 김영우 전 의원님, 그 앞서 그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어 온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을 좀 토로하셨는데 그냥 거침없이 하라는 이 대통령의 간접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심전심이라고 봐요. 사실 지금 인효한 혁신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일 겁니다. 지금 당의 개혁 실패하면은 윤석열 정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총선에서 실패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무슨 혁신과 쇄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을 줘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효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개혁 왜 혁신위원장을 맡았나 말이죠. 이것을 더 세게 밀고 나가야 될 때다. 이게 그냥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해체하고 해산하고 집에 가고 이런 그 혁신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안 된다 싶으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 혁신의 전략을 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을까 좀 뭐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경험이 아직 없으시고 그리고 혁신위가 독립적으로만 움직여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기획단 또 인재영입위원회 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저는 총선에 대한 혁신 그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 구체적이지 네. 않으면 저는 실패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게 물론 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야 좀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돼야 좀 정당성 측면에서 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 얘기 잘한 거예요. 네. 그 대통령하고 직접 만날 수는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대통령의 뜻보다는 민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반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심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잘해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 혁신이 방법론에 대해서 박수현 전 수석님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뭐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민주당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혁신에서 교훈을 얻어야 이제 시작될 민주당의 혁신도 성공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는 것인데요.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상태입니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이 저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공천을 했다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 혁신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방향을 잡아서 어떤 추진을 했다가 총선에 실패하면 이제 대통령은 직접 레임덕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도 개입하면 안 되지만 정무적으로도 보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그런 교훈을 보면 굉장히 느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전에서 승리했죠. 그 다음에 불리했지만 처음 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승리했고 본선에 승리했어요. 다 이기고 있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느낀 게 많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이 돼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좀 변하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혁신위를 직접 응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거리를 두는 것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서도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긍정이 0.7%포인트 상승한 결과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보시다시피 저렇게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의 원인이 혁신위 활동에 대한 긍정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부터? 그런 측면이 저는 조금 있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 맡고 나서 나름대로 그 속 시원한 얘기를 몇 번은 했어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특히 수도권에서 이겨야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지금의 지지율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이기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돼요.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40% 정도까지는 가야 지금 여소야대 뒤집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 심판론으로 가면은 여권이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를 리드할 수 있는 또 힘도 있죠. 여당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심판론 가면은 굉장히 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높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혁신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만이 이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혁신안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실행이 안 되면은 혁신위원회에 대한 피로도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 기간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혁신의 불을 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수석은 방금 보신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네.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에 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닷물의 흐름이 언제 바뀔지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순풍이 언제 역풍이 될지 역풍의 시간과 그 바닷물 흐름의 시기는 반드시 오거든요. 네. 그 전에 인유한 혁신의 혁신 작업이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내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반대의 시간이 오고 그 시간은 민주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지율이 역전이 되고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조금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인유한 혁신의 덕이라고 하는 아까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던 인유한 혁신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여론의 흐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인 것은 그래 바람은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성과가 날까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늘 느꼈던 혁신의 피로를 예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기대와 네. 그런 어떤
실망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인데요. 예,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처럼 시작한 또 국민께 기대를 갖게 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국민을 좀 실망시키지 않고 좀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민주당을 좀 견인해 나가는 그런 혁신의 어떤 그 바람들을 좀 제대로 좀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보신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진행했고요. 조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질 것인지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법원에서 뭐 통상적인 절차로 한다고 하면은 예. 대개 이제 준비 기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이제 변론 기일을 언제 잡을지, 공판 기일을 언제 잡을지는 그렇죠. 뭐 법원에 나중에 연락하겠지만 보통 한 3, 4주에 잡고요. 그다음에 뭐 연말 연초는 법원 또 재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법원 또 인사도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뭐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 1심 아닙니까? 예. 그렇게 쭉쭉 늘어져 가지고서 재판을 회피하고 또 판사 이동돼서 다른 판사가 하면 사건 파악한다고 또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법정의는 적정한 판결과 함께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판결 받으면야 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같은 당인데 두 분 말씀이 너무 다르네요. 네, 박수현 전 수석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자,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거냐, 유죄, 무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결국 이런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중에서 또 재판을 받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먼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심의 큰 흐름의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병합이 아닌 분리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무죄를 확신한다는 뭐 당내 뭐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총선 앞두고 1심에 그런 어떤 유죄 판결이 하나 먼저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그 분리 재판, 병합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재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회씩 재판에 매달려 있다. 현재 심류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병합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대표가 이걸 시간을 끌어서 1심 판결을 피하려고 한다. 총선 전에 이런 어떤 뭐 계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재판부도 이것에 대해서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 엊그제 그 병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때도 그 판사의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분리하겠다라고 일단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선고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겠다는 뜻이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원칙대로 한다면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쟁점별로 따지다 보면 이것이 총선 전에 1심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돼 있다. 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큰 걱정거리인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분리 판결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김 전 의원님 하신 말씀 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위기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위기죠. 시종일관.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모든 그 민주당의 관심과 초점은 그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당대표의 그 구속이 이제 기각이 됐죠, 구속영장이.
그 이후에 완벽하게 사실 민주당을 이재명 당대표가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비명계 목소리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네. 아주 미세합니다. 미미하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민주당처럼 보입니다만은 개혁을 할 수가 없는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그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도 재판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더더군다나 지금 위증 교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영장 실질 심사 때 그 판사가 그 위증과 관련돼 가지고는 혐의가 소명,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 전에 이거 유죄 판결이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물론 1심이 너무 빨리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임박해 가지고 만약에 그 유죄로 판결 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패닉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민주당의 딜레마는 역시 이재명 당대표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짚어봤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조추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묶는 말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송영길 전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신당 추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박전수님, 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은 이 세 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른바 이 조추송 출마와 신당 추진설이 민주당에 불리하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불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선 그 표가 어떻게 이동이 되고 하는 그 정무적 계산에서 뭐 분리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건 억울합니다 하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때 평균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일이지? 라고 공감이 안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감이 안 가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 인사가 아닌 분들이지만 그러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다 한 카테고리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일들은 왜 저렇게 국민에게 공감을 받는 일을 하지 않지? 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억울함도 있겠고 하고 싶은 뭐 말씀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이 총선 전에 이렇게 정말 살얼음처럼 치러야 되는 이런 어떤 선거의 국면 속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실현이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상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책임져 오셨고 민주당을 사랑했고 진보 진영의 그런 움직임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실 분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우 전 의원께 그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세요. 지금도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조추송 이 세 분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겁니다. 정권을 뺏긴 거예요. 억울할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석고 대죄해야 될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말이죠. 조국 장관 아니 저 자녀 입시 부정 이게 막 유죄 판결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되신 거예요. 또 송영길 당대표 마찬가지죠. 당대표 했었고 또 서울시장 나오고 이러면서 또 이재명 당대표 이제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수사받고 있죠. 조추송 이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석고 대죄해야 될 분들인데 출마하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영우 전 국회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